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밤동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모든 의혹을 없애는 것보다 침묵을 지키며 바보로 보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에브러햄 링컨의 명언을 들어보셨나요? 또 탈무드에서는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이고 인간 역시 입으로 걸린다라는 명언이 있답니다. 입조심, 말조심에 관한 명언들은 이 밖에도 참 많이 있지요. 이런 명언을 통해 말이 가진 힘이 큰 만큼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 속 임금님은 너무 수다스러워서 걱정이지요. 과연 임금님은 어떤 일을 계기로 이 수다스러움을 고치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다스런 임금님. 옛날 어느 나라에 무척 수다스런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그는 눈만 뜨면 신하들을 붙들어 놓고 끝도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그러자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스님은 어떻게 해서든 임금님이 수다를 떨지 않고 나란 일을 보게 해야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 무렵 어느 산속 연못에는 거북 한 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200마리의 백조가 그 연못으로 먹이를 찾으러 왔다가 거북과 친구가 되었답니다. 거북아,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함께 가지 않을래? 우리 집은 황금 동굴에 있단다. 그게 정말이니? 거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러나 곧 시무룩한 표정이 되었지요. 나는 너희들처럼 하늘을 날 수가 없어. 그건 걱정하지 마. 네가 입만 꼭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데리고 갈 테니까. 200마리의 백조는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거북에게 한 가운데를 물게 한 다음 양 끝을 물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저거 좀 봐. 거북이 하늘을 날고 있어. 그거야 백조들이 거북을 매달고 있으니까 그렇지. 땅 밑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떠드는 소리를 들은 거북은 은근히 화가 났지요. 에이, 시끄러워. 저 녀석들을 혼내주어야겠어. 거북은 아이들에게 호통을 치려고 입을 열었다가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거북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사정없이 아래로 떨어졌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북이 떨어진 곳은 수다스런 임금님이 살고 있는 대궐의 뜰이었지요. 아니,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 등이 터져서 죽었는걸. 대궐와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뜰로 나가본 임금님이 곁에 있는 스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던 스님은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임금님에게 거북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정을 자세히 아뢰었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지요. 임금님, 이 거북은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이 꼴이 되었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누구든 때를 가리지 않고 수다를 떨다가는 이 거북처럼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임금님은 스님의 말뜻을 알아차렸어요. 그 후로 임금님은 쓸데없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보리쌀 한 줌으로 대접받은 선비. 옛날에 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이 선비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씨가 참 올곧고 순했어요. 너무 고지식한 순둥이라 세상 물정을 잘 몰랐지요. 한 번은 과거 보는 때가 되었는데 이 선비는 남들처럼 과거를 보러 갈 엄두를 못 내었어요. 글 공부는 많이 했지만 너무 가난한 탓에 노자를 마련할 길이 없었던 것이지요. 마침 마을 훈장님이 딱한 사정을 알고 주선을 해주어서 이 사람이 다른 선비들 과거길에 끼어서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무거운 짐이나 져주고 잔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얹혀간 것이지요. 눈칫밥이나 조이 얻어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가서 과거를 보았는데 다른 선비들은 다 떨어지고 이 사람 혼자서 턱 급제를 했답니다. 이래 놓으니 다른 선비들은 은근히 심보가 뒤틀리거든요. 번듯하게 노자를 쓰고 온 저희들은 다 떨어지고 염치 없이 빈대부터 온 사람이 급제를 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비들이 생뚱맞은 꾀를 하나 내었답니다. 어떤 꾀를 냈는고 하니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가난한 선비한테 보리 한 줌을 줘서 내쫓은 것이에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자네는 이걸 노자로 해서 어서 빨리 고향으로 가게나. 급제했다는 소식을 얼른 식구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야 뭐 바쁠 것도 없으니 가는 길에 경치 구경이나 하면서 쉬엄쉬엄 감세 하였지요. 하지만 속셈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리쌀 한 줌 가지고는 노자가 어림없을 테니 이참에 아주 단단히 고생이나 해보아라 이런 속셈이었지요. 가난한 선비는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런 눈치도 몰랐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랐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갈 터이니 자네들은 천천히 오게나. 하고서 보리쌀 한 줌을 가지고 바쁘게 앞서갔어요. 다른 선비들은 저 보리쌀 한 줌으로 제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꾸나 하고 코웃음을 쳐가며 느긋하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던 선비들이 이튿날 한 마을에 닿았지요. 그러고 보니 앞서간 가난한 선비 일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답니다. 여보시오, 어제 이리로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소?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이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던한가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입살을 주렴해서 흰밥을 잘 지어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첫날은 운이 좋았던 게고 다음 날은 오지게 망신을 당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길을 갔답니다. 다음 날 한 마을에 닿아서 또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어제 일이 가난한 선비 한 사람 지나가지 않았소?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그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이까?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던하고 착합니까?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잎살과 고기를 추려매서 흰밥과 고깃국을 잘 대접해드렸지요. 선비들은 속으로 둘째 날까지도 운이 좋았던 게고 다음 날은 틀림없이 엉망으로 망신을 당했겠지 하면서
또 길을 갔답니다. 다음날 한 마을에 닿아서 또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어제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소? 아이고 예, 바로 그런 손님이 우리 마을에 묵었지요. 그래, 밥이나 빌어먹고 갔소이까? 아이고, 빌어먹다니요. 그분이 글쎄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 이걸로 밥을 지어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과 아이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을 달라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묻어나고 착하고 상냥합니까?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잎살과 고기와 누룩을 추렴해서 흰밥과 고깃국과 술을 잘 대접해드렸지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닿는 마을마다 물어보아도 다 한 입에서 나온 것 같이 가난한 선비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보리쌀 한 줌을 내놓으면서도 마을 노인들과 병든 이들과 아이들을 앞세우니 세상에 이렇게 묻어나고 착하고 상냥한 이가 있나 싶어서 다 고맙고 훌륭하게 봤다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너도 나도 출염을 해서 아주 잘 대접을 해보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보리쌀 한 줌 가진 가난한 선비는 내내 대접을 잘 받아가며 아무 탈 없이 고향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골려주려던 선비들만 도로 머쓱하게 되었다지요. 달빛을 산 어리석은 사또. 어느 고을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새 사또가 부임해 왔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운 아버지 덕에 어쩌다가 벼슬 한 자리 얻게 된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날마다 잔치만 벌이며 만냥판이었지요. 게다가 아전들은 사또의 비위를 맞추느라 같이 덩덕궁 흥청망청이니 백성들은 한숨만 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밤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고을의 스님을 불렀답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도 며칠이 지났는데 어째서 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오? 예, 그야 금음날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또가 달이 보이지 않는 금음날에 왔으니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또는 그 뜻을 모르고 다시 물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잔치에 달이 없으니 어디 흥이 나야 말이지. 스님은 사또가 끼니를 굶고 있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밤낮 잔치만 벌이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엉뚱한 소리까지 하니 더욱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사또를 믿고 허리가 고부라지도록 일한 것을 갖다 바치는 백성들만 불쌍하구나. 스님은 백성을 도울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이곳에 새로 오셔서 아직 못 들으신 모양인데 사또의 정성이 부족하여 달이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이라니 무슨 정성 말인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려야지요. 얼마나 드려야 되는 건가? 은 50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사람을 불러 스님에게 은 50냥을 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하늘에는 실처럼 가는 달이 나타났지요. 잔치를 하던 사또는 다시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양을 드렸는데 달이 왜 저렇게 작은 것이오? 부처님께서 돈이 너무 적다십니다. 그럼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은 100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다시 스님에게 은 100냥을 주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이번엔 하늘에 더 크고 빛나는 달이 보였지요. 하지만 보름달은 아니었어요. 사또는 또다시 스님을 불렀어요. 왜 아직도 둥근 달을 볼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직도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 은 1000냥이면 될 것입니다. 사또는 스님의 말대로 은 1000냥을 마련해 주었고 스님은 그 돈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 후 음력 보름날이 되자 하늘에는 크고 둥근 달이 떴답니다. 정말 이번에는 둥근 달이 떴구먼. 역시 돈을 많이 바치니 달도 더 밝아지는군. 이제야 잔치에 흥이 나는구먼. 사또는 기뻐하며 밤새 달 구경을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그 후 달이 안 보일 때마다 공양돈을 바쳤다고 합니다. 솥 적다, 솥적새. 어느 마을에 심술사납기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얘야, 땀도 안 나고 일하기도 편하게 이 옷에 입어선을 신거라. 며느리가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단비털이 북실북실한 잘배자를 입고 아이고 더워라 하며 지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헐어서 못 쓰게 된 뜨깨를 입히고 바닥은 해지고 등만 남은 두께 버선을 내주었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늘 추위에 떨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배고픔이었어요. 이 쌀로 이 솥에 밥을 짓거라. 시어머니는 작은 솥을 내주면서 쌀도 직접 내주었지요. 그런데 그 쌀로 밥을 지으면 작은 밥솥에 가득 찼지만 밥을 푸면 늘 모자라 며느리 밥은 없었답니다. 배고파라. 며느리는 누룽지를 박박 긁어서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만 늘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어쩌다 이웃집에서 얻은 떡 부스럭이라도 먹으려 하면 어느새 시어머니가 알고 달려와 와르릉 와르릉 야단이었어요. 시어머니 몰래 밤낮 그렇게 입노릇 찌르니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구나. 그래서 며느리는 꽃쟁이처럼 여위어 갔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어요. 어머니, 올해는 풍년이니 밥 좀 많이 해서 모두 배불리 먹게 큰 솥을 내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더욱 목리를 부리며 전보다 더 작은 옹달솥을 내주었어요. 네가 남편에게 고자질할 힘이 있는 걸 보니 너무 많이 먹은 게로구나. 이제부턴 이 솥에 밥을 짓거라.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누룽지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솥이 너무 적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눈물 지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며느리는 시집을 와서 촛봄을 맞기도 전에 굶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무덤 위에는 늘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울었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이렇게 들렸지요. 솥 적다 솥 적어, 솥 적다 솥 적어. 사람들은 솥이 적어 밥을 못 먹은 며느리가 새로 태어난 것이라 하여 그 새를 솥적새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다가 이 솥적새가 지금의 솥적새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 고려가 망하기 몇 년 전 고려의 수도 송도에 이상한 벌레가 나타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안악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형편이 어려워진 안악은 삭바느질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답니다. 원, 더위도. 안악은 흘러내리는 이마에 땀을 닦고 손 부채를 해대었지요. 아이고 더워. 문 좀 열자. 문을 여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잠시 더위를 식히고 다시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데 전에 보지 못한 딱정벌레 비슷한 벌레가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안악은 심심하던 차에 벌레를 이리저리 밀치며 놀다가 옆에 떨어져 있던 밥풀을 던져주었어요. 그러나 벌레는 밥풀을 본 척도 안 하였지요. 생선을 떼어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이놈은 대체 뭘 먹고 살지? 안악은 고개를 갸웃하며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바늘을 떨어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벌레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바늘을 냉큼 먹어버렸어요. 아니, 바늘을 먹네. 별 요상한 것도 다 있구먼. 안악은 신기해서 바늘 쌈지에서 새 바늘을 꺼내어 벌레 앞에 던져보았지요. 벌레는 또 달려와서 얼른 먹어치웠어요. 세상에, 쇠를 먹는 벌레도 다 있구먼. 안악은 이번에는 옆에 있던 가위를 던져주었어요. 와삭와삭 스슥. 벌레는 순식간에 가위를 먹어버렸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쇠를 먹을수록 벌레는 자꾸만 커졌지요. 벌레는 이제 제법 큰 것들을 먹어치웠어요. 방 안에 있는 놋 요강이며 문에 달려있는 문고리, 부엌의 밥그릇이며 숟가락 등 쇠로 된 물건은 모조리 먹어치웠답니다. 안악은 너무 겁이 나고 이대로 두었다간 집안 살림이 다 거덜날까봐 벌레를 몰아내려고 하였지요. 이놈, 요상한 벌레야, 어서 썩 나가거라. 그러나 벌레는 점점 자라 이제 강아지만한 데다가 힘도 세졌어요. 부엌에 있는 가마솥은 물론이고 호미와 쇠스랑까지 먹어치웠지요. 집에 있던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다 먹어버렸답니다. 이웃 사람들은 쇠를 먹는 벌레 이야기를 듣고 구경을 와서 신기한 듯 쇠를 던져주었어요. 세상에, 정말 쇠를 먹네. 야, 이 동전도 먹어봐라. 이제 벌레는 송아지만해졌어요. 어느 날 쇠를 먹는 벌레는 안악집에서 사라졌지요. 안악집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이웃집으로 간 것이었어요. 벌레가 작았을 때는 조금 먹던 것이 이제는 하루에 한 집의 쇠붙이를 모두 먹어치웠어요. 얼마 안 가 마을의 모든 쇠붙이를 먹어버린 벌레는 이웃 마을로 달려갔답니다. 벌레는 이제 코끼리만해졌는데 날쌔기는 호랑이 같고 힘은 곰처럼 셌답니다. 더 이상 벌레가 아니라 괴물이 되고만 것이었지요. 그러자 이웃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 요상한 벌레를 잡아라. 쇠를 먹는 벌레 이야기는 순식간에 송도에 퍼졌답니다. 나라에서 군사들을 모아 벌레를 잡으러 달려왔지요. 바로 저것이 그 괴물이다. 화살을 당겨라. 대장이 소리치자 일제히 괴물을 향해 화살을 쏘았답니다. 그러나 화살은 괴물 몸에 맞자마자 모두 튕겨나갔지요. 칼을 휘둘러도 쨍강 소리만 날 뿐 찔러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칼을 빼앗겨 괴물의 먹이가 되었지요. 대장님, 쇠를 먹어서 그런지
칼이나 활로는 안 됩니다. 쇠에 강한 것은 불이다. 사방에 불을 지펴라. 군사들은 나무를 날라 사방에 쌓아놓고 불을 피웠어요. 불길에 휩싸인 괴물의 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그러나 괴물은 펄쩍 불길을 뛰어넘어 다른 마을로 달아났답니다. 대장님, 불로도 안 됩니다. 저 괴물은 죽일 수 없습니다. 한 군사가 말하였어요. 죽일 수 없다니. 그럼 불가사리라고 불러라. 불가사리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괴물이라는 뜻이지요. 나라에 비상이 걸렸어요. 나라의 온갖 쇠붙이가 동인할 판이었지요. 나라에서는 불가사리를 잡는 데 상금을 걸었답니다. 불가사리를 죽이거나 사로잡는 자는 대장군으로 삼고 상금으로 1만 냥을 주리라. 이때 한 스님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불가사리한테 다가가더니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들고 있던 염주를 휙 던졌답니다. 염주는 정확히 불가사리의 목에 걸렸어요. 잠시 뒤 불가사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네 이놈, 무슨 장난을 이리 심하게 하느냐.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쩌렁쩌렁 울리는 스님의 호통 소리에 불가사리의 고개는 더욱 납작하게 숙여졌답니다. 스님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불가사리의 등을 후려쳤어요. 그러자 불가사리는 그동안 먹었던 쇠붙이로 변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가위는 다시 가위로, 호미는 다시 호미 모양으로 돌아왔지요. 고려는 이 일이 있은 뒤 몇 년 안가 망하고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때부터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못된 망나니를 가리켜 송도 말년의 불가사리라 하고 말하였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왕. 고구려 봉상왕 때 국상 벼슬을 맡은 창조리는 충직하고도 바른 사람이었답니다. 당시 나라 안에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지요. 선비족의 추장인 모용외가 호시탐탐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날 봉상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였답니다. 아하, 하루가 다르게 모용외의 힘이 커지고 있소. 강한 병력으로 자주 국경을 침략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니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임금의 말이 끝나자마자 국상 창조리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어요. 마마, 소신이 유능한 일꾼 한 사람을 추천할까 하옵니다. 북부 지방에 사는 대형 고노자가 어질고도 용감하옵니다. 외적을 방어하고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시려면 용감무쌍한 고노자를 그곳으로 보내어 변방을 맡기시는 게 어떠신지요? 고노자가 용감하단 말이요. 좋소, 그렇게 하겠소. 봉상왕이 창조리의 건의에 따라 고노자를 변방의 태수로 삼아 국경을 지키게 하자 모용외는 다시 침범해 오지 못했어요. 이처럼 창조리는 진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봉상왕 9년 8월의 일이랍니다. 갑자기 15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뽑아들이라는 왕명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궁궐을 새로 크게 짓기 위해서였지요. 어렵게 사는 백성들은 야속한 왕명에 기가 막힐 뿐이었답니다. 이제 농사를 누가 짓는단 말인가?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불쌍한 백성들의 처지도 모르는 왕을 섬길 필요가 없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 마찬가지이니
일단 도망치고 보자. 백성들은 굶주림과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 못해 다른 나라로 도망치는 사람이 늘어갔어요. 당연히 날이 갈수록 왕과 대신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지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구나. 백성에 대한 도리도 아닐 뿐 아니라 신하된 자의 도리도 아니다. 어느 날 마침내 창조리는 봉상왕을 찾아갔어요. 감히 대왕께 한 말씀 아뢰고자 하옵니다. 올해는 재난이 거듭되어 농사가 흉년입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과 살 곳을 잃고 장정들은 일자리를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들만 집에 남아 모두 굶어 죽게 되었으니 어찌하시렵니까?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걱정해야 할 대왕께옵서는 어찌 굽어 살피지 않으시옵니까? 뭐요? 경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신하는 목숨을 바쳐서 왕을 섬겨야 하는데 왕에게 충고를 하는 창조리가 봉상왕은 못마땅하기만 했답니다. 대왕마마, 이런 때에 대로 굶주린 백성들을 끝없는 부역에 시달리게 하시니 이것은 부모되는 도리로 할 짓이 아니옵니다. 이웃나라에서는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터에 우리의 이런 형편을 알면 어찌하겠습니까? 당장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와 백성이 어찌 되겠사옵니까? 부디 살펴주옵소서. 창조리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간곡히 말하였어요. 그러나 이미 방탕으로 눈이 먼 봉상왕은 오히려 노여워하며 짜증을 부렸답니다. 어허, 경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요? 내게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예로부터 임금이란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높디 높은 자리요. 임금이 사는 궁궐이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다면 대체 어디서 임금의 위엄을 찾을 수 있단 말이오? 경은 침을 비방하고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어 혼자서 칭송을 독차지하려 하는 것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조리가 다시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어요. 마마, 임금이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면 결코 어진 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신하가 임금께 바른 말을 아뢰지 못한다면 결코 충성스런 신하라고 할 수 없사옵니다. 소신은 이 나라의 국상입니다. 국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말씀일 따름이지 어찌 백성들의 칭송을 혼자 받으려고 하는 말이겠사옵니까? 그러나 거듭고하는 창조리의 말에도 봉상왕의 화는 풀어지지 않았어요. 경은 그렇게도 백성을 위해 목숨을 잃고 싶은가? 내가 죽여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내 앞에서 2번 다시 그런 불손한 말을 꺼내지 마시오.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마의 백성이옵니다. 건방지도다. 누가 경들어 내 백성 걱정까지 하라고 했는고. 그대의 간섭이 너무나 지나치구나. 썩 물러가거라. 봉상왕은 2 눈을 부릅뜨며 창조리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마마, 썩 물러가라는데도 웬 잔말이 그렇게 많은고? 어쩔 수 없이 창조리는 임금 앞에서 물러나왔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임금의 황소 고집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이를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창조리는 며칠 동안이나 방문을 걸고 혼자 깊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백성들이 너무나 가엾다.
이토록 포악한 임금 아래 백성들이 신음하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마침내 창조리는 결단을 내렸답니다. 어려운 결심을 한 그는 여러 신하들과 뜻을 모아 봉상왕을 쫓아낼 계획을 세웠지요. 백성을 괴롭히기만 하니 임금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조리는 어리석은 한 사람 임금 때문에 숱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난과 노역에 시달리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창조리가 앞장을 서서 봉상왕을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대궐로 쫓아 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리석은 임금은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답니다. 거짓말 내기. 바닷가 한 마을에 거짓말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 대감이 살았답니다. 하루는 대감이 집 대문에 방 하나를 붙였어요. 내 입에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 딸과 재산 절반을 뚝 떼어주겠다. 그러나 거짓말을 못할 때에는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야 한다. 한 젊은이가 대감을 찾아왔어요. 방을 보고 찾아왔는가? 예. 대감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게나. 어르신, 한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지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맷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맷돌이 바람에 하늘로 날아갔지요. 그러자 그 옆에 앉아있던 맷돌 주인이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그 사람도 공중으로 휙 날아가더랍니다. 그 재미있구먼. 대감이 관심을 갖자 젊은이는 대감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맷돌이 바람과 함께 빙글빙글 돌다가 거미줄에 덜컥 걸려버린 것입니다. 맷돌 주인이 낑낑대며 맷돌을 떼려고 했는데 글쎄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때였지요. 어디선가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맷돌에 쾅 하고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 바람에 맷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맷돌에 부딪히면서 황소는 자기보다 더 큰 송아지를 낳은 것이지요. 그래서 대감이 담뱃대를 재떨이에 툭툭 털며 이야기를 재촉했어요. 그래서라니요? 이만하면 거짓말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예끼 이 사람아, 그게 무슨 거짓말인가? 참말이지. 참말이라니요? 젊은이는 참말이라는 대감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내 얘길 들어보게. 왜 참말인고 하니? 그 배에 탔던 사람이 바로 나였거든. 자네가 내기에서 졌으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해야겠네. 그날부터 젊은이는 대감의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 몇 사람이 더 찾아왔지만 거짓말 내기에서 대감을 이길 수는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대감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지요. 대감 마님께 거짓말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는 초롱초롱 눈망울을 굴리며 또박또박 말하였어요. 얘야, 내기에서 지면 머슴살이를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있겠느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해보거라.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아이는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기억이 안 나시나 보군요. 이건 대감 마님께서 저희 할아버지께 돈을 빌린 증서입니다. 여길 한번 잘 읽어보세요. 분명히 10만 양을 빌렸다고 적혀 있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오늘 대감 마님께 돈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해졌지요. 뭐라고? 대감 마님, 어서 빨리 돈을 주십시오. 아이가 재촉하자 대감은 황당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10만 양이라면 대감이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라는 돈이었어요. 아니에요. 참말입니다. 거짓말이라니까. 참말이라니까요. 이 녀석이 어느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마침내 대감은 성을 벌컥 내었지요. 대감마님, 진정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감은 딱 잘라 말하였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참말이라고 했다가는 꼼짝없이 10만 양을 빼앗길 판이었으니까요. 대감마님, 제가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약속대로 내 딸과 재산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대감은 힘없이 말하였지요. 대감마님, 저는 아직 어려서 따님은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 대감님 댁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들에게 상금으로 내걸었던 돈을 품삯으로 나눠주도록 하세요. 하고는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대감의 집을 나와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더래요. 그 모습을 대감은 멍하니 쳐다만 보았답니다. 진사가 된 9 아들. 경남 함양군 수동면 깍지섬에 귀양살이 온 이진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진사가 살던 곳에 구진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었지요. 조선조 중기에 서울에서 자란 서울 토박이 선비인 이진사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벼슬의 뜻이 없었고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사색 당파 싸움이 말할 수 없이 치열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귀양가는 시기였지요. 즉 사상계보, 학파계보, 그리고 지연과 혈연으로 인한 파벌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운데 권력 투쟁이 치열하였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벼슬도 하지 않고 파벌에 가담하지 않은 이진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역적으로 몰려 함양 까막섬이라는 곳으로 귀양살이를 오게 되었어요. 이진사의 성품은 활발하고 호탕하며 이웃들과 어울려 학문을 토론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이었지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심을 잃지 않아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기에 귀양지를 이탈하여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려도 눈을 감아주고 밀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부자유한 죄인의 몸이지만
너무나 답답하여 귀양지에만 주저앉아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술 생각이 간절하여 은밀히 몇 군데 수소문한 끝에 사근의 막걸리 맛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진사는 천리길 낯선 타양 귀양사리에서 외로운 심경을 달래며 술을 마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거처를 뛰쳐나와 사근으로 달려갔답니다. 사근은 까막섬에서 오리쯤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가벼운 걸음으로 단숨에 달려 목적지에 이르렀지요. 오래간만에 막걸리를 맛보게 되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회포를 억제할 길이 없었답니다. 지나간 일들과 선비들의 당파 싸움으로 인해 엉뚱한 불똥이 튀어 천리길 머나먼 타양으로 귀양을 오게 된 일, 그리고 고향을 그리는 향수에 젖어 더욱 외로움이 가중되었어요. 그는 은밀한 가운데 자주 사근에 있는 술집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이 고장의 여러 선비들과 사귀게 되었어요. 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며 시를 읊기도 하고 문장을 쓰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답니다. 인간미가 넘치는 호방한 성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를 따랐지요. 그래서 그를 동정하고 이해하며 은신할 수 있도록 선비들이 그의 생활을 돕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진사에게 이 생활이 마냥 즐겁고 낙천적인 생활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는 밤새워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시름에 밤잠을 설친 적이 수없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술집을 드나들며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주변에 있는 다른 주막집으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 주막은 미색을 갖춘 젊은 과부가 꾸려가는 술집이었지요. 이진사의 눈에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보통 주막집의 주모와는 달라 보였어요. 그는 몸가짐과 행동거지가 단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주모가 이진사를 볼 때마다 남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진사는 이곳을 자주 드나들며 술을 마셨답니다. 이렇게 드나들다 보니 서로 가까워지고 정이 들게 되어 서로의 마음이 합쳐지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진사는 주모와 인연을 맺어 뜨거운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식까지 얻었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아들 4형제까지 낳게 되었어요. 귀양살이하는 영호의 몸이 어떻게 가정을 가질 수가 있었으며 자식을 두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인심을 잃지 않고 벗들을 많이 사귀어 그들이 감싸주었고 또 재치 있는 그의 행동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답니다. 서울에서 귀양지를 확인하려고 내려오면 즉시 귀양초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제를 피하곤 하였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는 사면되어 귀양지에서 풀려났어요. 푸른 하늘 아래 자유의 몸이 된 것이지요. 그는 귀양살이 오기 전 벌써 고향인 서울에 정실 부인에게서 본 아들 5형제가 있었답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귀양살이 하는 동안에 이미 아내는 죽고 자식 5형제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정실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 수동으로 이사하여 제2의 고향으로 삼았답니다. 그리하여 귀양살이하는 동안 소실에게서 낳은 4형제와 본처의 아들 5형제를 합쳐 모두 9형제가 되었어요. 그는 자식복을 타고났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한 마음으로 살았지요. 그는 본부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곳 귀양지에서 만난 소실을 정실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계속 주막을 경영하면서 막걸리를 빚어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답니다. 구영재가 열심히 공부하여 진사 시험에 차례로 합격해 아들 모두가 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고 구영재는 모두 우애가 돈독하여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근에 있는 이곳 우물물로 막걸리를 만들어 자녀들을 공부시켜 9 형제가 모두 진사가 되었다고 하여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우물을 구진정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또 이 우물물을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호랑이 가죽을 팔아 논밭을 산 젊은이. 옛날 한 산골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죽조차 먹지 못할 형편이었지요. 안 되겠다. 이곳에서 굶어 죽느니 부잣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라도 해야겠어. 하고 젊은이는 집을 나섰답니다. 한동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산길을 걷던 젊은이의 눈에 외딴 집 한 채가 띄었지요. 날도 저물었으니 오늘 밤은 저 집에서 하룻밤 묵자. 젊은이는 외딴 집을 향해 기다시피 걸어갔어요. 배도 고프고 갈 곳도 없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고 젊은이는 그 집 앞에서 소리쳤어요. 잠시 후 한 노인이 나오며 젊은이에게 들어오라고 말하였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젊은이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보아하니 죽 한 그릇 먹지 못한 모양이군. 잠깐 기다리게. 하고 노인은 부엌으로 나가 흰 죽을 쑤어가지고 들어왔어요. 일단 이 죽으로 배를 채우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젊은이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죽을 다 먹고 난 젊은이에게 노인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하였어요. 자네, 혹시 망태기 만들 줄 알면 새끼를 좀 꼬아주겠나? 망태기 만들 새끼줄이라면 가늘게 꼬아야겠지요? 하고 젊은이가 공손하게 말했답니다. 그럼 어서 망태기를 한번 만들어 보게. 손재주가 있었던 젊은이는 금세 커다랗고 튼튼한 망태기를 만들었어요. 자네, 그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게나. 이 망태기 안에요?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노인과 망태기를 번갈아 보았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젊은이가 망태기 안에 들어가 앉자 노인은 망태기를 번쩍 들어올려 어깨에 척 메었답니다. 할아버지의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젊은이는 망태기를 거뜬히 들어올리는 노인의 힘에 깜짝 놀랐어요. 노인은 젊은이가 들어앉아 있는 망태기를 메고 숲으로 향했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나를 어쩌려고 하는 것이지? 젊은이는 머리가 쭈뼛해지고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얼마 후 노인은 망태기를 커다란 고목나무 가지 위에 척 매달아 놓았지요. 영감님, 저를 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으시는 겁니까? 하고 젊은이가 소리쳤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않고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젊은이는 망태기와 함께 고목나무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어흥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젊은이가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오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 하고 젊은이가 숲이 떠나갈 듯이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란 호랑이가 나무 아래로 떨어져 죽었답니다. 이어 또 한 마리의 호랑이가 어슬렁대며 나무 위를 버적버적 오르자 젊은이는 또다시 사람 살려 하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 소리에 놀란 호랑이가 또 나무 아래로 떨어져 죽었답니다. 호랑이가 어흥하면 젊은이는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밤새도록 숲을 울렸지요. 어느덧 날이 밝아왔어요. 젊은이가 망태기 안에서 나무 아래를 내려다보니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죽어 있었어요. 젊은이가 식은 땀을 닦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답니다. 지난 밤은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어. 젊은이, 밤새 고생이 많았지.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젊은이는 얼른 나무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말도 마세요, 할아버지. 호랑이 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젊은이의 말에 노인은 껄껄껄 웃으며 망태기를 나무 아래로 내려주었어요. 망태기 안에서 젊은이가 나오자 노인은 죽은 호랑이들을 가리켰지요. 젊은이, 저 호랑이들의 가죽을 팔아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짓고 살게나. 아이고 어르신, 고맙습니다. 하고 젊은이가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 후 젊은이는 노인의 말대로 호랑이 가죽을 팔아 농가 밭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음씨 나쁜 젊은이가 숲속 외딴 집을 찾았어요. 길을 잃어서 그러니 이곳에서 하룻밤 묵었으면 합니다. 노인은 젊은이에게 새끼를 꼬아 망태기를 만들어 보라고 말하였어요. 젊은이는 새끼줄을 대충대충 꼬았지요. 이윽고 망태기가 만들어지자 젊은이는 노인이 말도 하기 전에 망태기 안으로 들어가 앉았답니다. 할아버지, 어서 고목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젊은이의 말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태기를 어깨에 둘러매었어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고목나무에 망태기를 척 매달아 놓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잠시 후 호랑이가 나타나 어흥하며 고목나무 주위를 어슬렁댔어요. 사람 살려! 젊은이는 호랑이가 나무에 오르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어요. 그 순간 망태기의 얼근 새끼줄이 끊어지면서 젊은이는 나무 아래로 쿵 하고 떨어졌답니다. 마음씨 나쁜 젊은이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대요.